예,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이라고 합니다. 뭐 현장에서 매번 봤던 분들이 주로 이렇게 앞부분에 앉아 계셔서 별로 긴장은 안 되네요. 일단 수업을 좀 진행을 할 텐데, 우리 현장 지금 오신 분들한테 미리 좀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이 12월이라는 시즌 자체가 우리 공시생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해커스에서 좀 이벤트로 기획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 김철용 선생님, 김철용 선생님 아시죠? 제가 아주 사랑하는 우리 김철용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여러 이제 과목별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수업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앞부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원에서는 이벤트성으로 기획이 되고 하는 거지만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실제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냥 와서 무슨 학원에서 뭐 이벤트 하는 걸 이렇게 쇼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신분제도 자체가 이해가 돼서 이렇게 신분제도 자체를 테마로 수업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이 신분제도사를 기획한 게 뭐냐면 신분제도사가 좀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별로 이렇게 기획하는 강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기획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이 이제 매핑이라는 수업인데, 그래서 이 신분제도를 좀 한 페이지에 어떻게 좀 잡아볼 수 없을까? 를 고민해서 기획한 강좌입니다. 아마 수업을 들으시면 수업의 만족도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마 어떤 이벤트를 원해서 오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저 새끼는 왜 수업을 저렇게 하지? 이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이 목적입니다. 중요한 거는 2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튼 수업을 좀 할 거고, 시간 배정을 좀 보면 제 수업은 보통 아시죠? 오늘은 50분에 정확히 중간에 쉬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쉬고 또 질문도 받고, 중간에 또 이 지금 현장 생중계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질문이 올라오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온라인 수강생들의 질문도 좀 받고, 아까 전도 말씀드렸지만 좀 오프라인 수강생 중에서 우리 동시처럼 이렇게 매번 앞자리에 나와 있는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들은 빼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을 좀 선정해서 몇 분한테 또 질문을 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해공텔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해공텔이라고? 요즘에 마리텔 다음에 굉장히 뜨고 있는 쑥스럽네요. 홍보를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체질이 아니라서. 해커스 공무원 텔레비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라이브 생중계 방송이 지금 앞으로 기획이 돼 있습니다.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제 수업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어서 진행되는 수업에도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우리 해커스 공무원학원이 좀 이렇게 많이,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꽉 차서, 이게 이 3강실이 꽉 차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렇게 꽉 차서 기분은 뭐 엿 같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좀 쳐야 될 텐데. 자, 수업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제 수업 들으시려면 뭐 필요한지는 아시죠? 바로 빈 노트가 필요합니다. 빈 노트를 좀 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모니터를 좀 보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신분사라고 좀 쓰시고요. 일단 좀 하나씩 해보십니다. 이 신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의미망을 좀 구축을 좀 해봅시다. 보통 우리가 이 신분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주제 파트별로 나눴을 때 우리가 어떤 파트에서 배웁니까? 사회사에서 배우죠. 우리가 이제 사회사는 보통 제가 수업할 때 생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사는 우리가 이제 사회,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사,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 말이라는 건 뭐냐면, 신분이 갖고 있는 의미망은 일상 생활 속에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을 준다. 근데 이런 얘기를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또 초반부터 신분제도가 깨졌나요? 2015년에 대한민국에는 신분이 없나요? 가부개혁 때 신분제도는 우리가 깨졌다고 배우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신분제도는 완벽히 깨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이 자본이 신분을 결정합니다. 연소득이 예를 들어서 20억을 버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직업이 예를 들어서 의사다. 뭐 검사다.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대접해 주는 게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신분이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과 소득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아직도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걸 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신분제도사 특강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 수업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현 시점에 이걸 투영시켜서 신분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제도라는 것이 지금은 없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이니까 과거에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이 신분제도가 지금 현재도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돼서 우리 생활 속을 지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결국 역사 공부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현재를 바르게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에 연결됐을 때 결국 사고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기억의 휘발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한 것이 휘발된다는 것은 현재의 모습에 투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이미지가 잡히지 않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따가 얘기했지만 식량역천. 고려에도 식량역천이 있고 조선에도 식량역천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신부는 양인인데 힘든 일, 천한 일을 한대요. 근데 그런 개념이 지금은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식량역천이 지금 있다면 어떤 일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이 식량역천이라는 이런 단어, 의미들 이런 것들이 더 새로워질 수도 있거든요. 신분의 의미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 생활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에 의해서 인간의 생활이 구분되고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아마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결국 과거의 귀족들의 생활과 일반 평민들의 생활은 다르죠. 지금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을 버는 연봉을 10억을 버는 사람과 연봉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인 사람의 생활 모습, 연봉이 1,000만 원인 사람의 생활 모습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사회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위, 이걸 이제 흔히 소셜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나타나죠. 그래서 의식주 모든 것을 지배하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배우는 겁니다. 의미망은 인간 생활의 지배가 여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분에 의해서. 그럼 이 신분제도는 이제 언제 발생했느냐? 발생 시점을 좀 먼저 정리를 하는데 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청동기 때 계급이 발생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신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발생은 어느 시대 때? 청동기 시대에 발생을 한다. 청동기 시대에 이 계급이 발생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를 제가 어떻게 수업했었죠? 유물사관으로 설명했었죠. 생산력 증대에 따른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 그러면서 청동기 시대 때 일어난 계급 발생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청동기 시대 때 벼농사가 시작했다.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벼라는 작물은 신석기 때의 작물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죠? 이게 완벽한 탄수화물 덩어리다. 먹으면 배가 잘 안 고프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쌀을 먹으면 한 6시간 정도의 노동을 해도 별로 배고픔을 못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밥을 한 그릇을 먹으면.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열량을
만들어내는 탄수화물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벼농사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인간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인간은 처음으로 잉여 생산물이라는 걸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남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석기 때는 이런 걸 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고 결국 이 잉여 생산물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모으다 보면 많이 모으는 사람이 있고 적게 모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붕어같이 계속 처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뒷생각을 안 하고 계속 처먹는 거죠. 그냥 뭐 토하고 또 먹고 배불러 그리고 잘 때 또 먹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못 모으는 사람도 있죠. 그럼 결국 이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 잉여 생산물의 어떤 저장 그렇죠? 이런 패턴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죠. 이런 것도 어떤 사람은 제가 매번 얘기하죠.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쓰고 저축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000만 원을 버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쓴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거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알겠어요? 100만 원을 버는데 60만 원을 쓰고 40만 원을 꼬박꼬박 저축한다. 그건 이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삶의 질이 나아요. 나중에 되면. 이건 거지죠 얘는. 1,000만 원을 버는 거지. 100만 원을 버는 부자. 이거는 돈의 수입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생활의 패턴의 문제예요.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 결국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재산의 정도가 생겨요. 결국 개인의 재산이 발생하죠. 그리고 사유 재산이 발생하면 이거에 따른 빈부격차가 발생합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결국 지금도 그런데 그쵸? 지금도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소셜 포지션이 만들어지죠. 제가 전에 수업회 때 했던 얘기 기억나요? 공무원 학원 강사라고 직업이 다 학원 강사인 것 같죠? 갭이 엄청나다. 정말 돈을 많이 버는 학원 강사도 있고 정말 돈을 못 버는 학원 강사도 있는데 생활을 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똑같은 학원 강사지만 완전히 생활의 차이는 크다. 그런 거예요. 결국 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에 따라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빈부격차에 따라서 계급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계급이 한번 발생하면 지배 계급은 자신의 지배 계급적 구조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만들죠. 왜냐하면 이 계급이 발생된 이유가 결국 빈부격차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부를 유지하면 자신의 지배 계급적 구조는 유지 발전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재산을 지키면 지배 계급적 구조는 유지되고 재산을 늘리면 지배 계급적 구조가 더욱더 발전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훔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뭐. 훔쳐봐. 뒤져. 이런 법을 만들어 놓는 거야. 뭐 훔치면 예를 들어서 뭐 12배로 변상을 한다든지 훔치면 손을 자른다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못 훔치겠죠. 결국 그러면 이렇게 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계급적 구조를 유지 발전시키고 싶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법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법은 지금도 가진 자들의 계급적 질서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메커니즘이죠.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엎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치? 역전의 사다리도 불가능하고 이런 숙연함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라이브 특강입니다. 법의 발생이 일어나죠. 법 제정 이렇게 할까? 좀 편하게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법을 제정하게 되면 이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 국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겼을 때 개인이 가서 개인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누군가가 가서 처벌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결국
국가가 형성되는 이론입니다. 물론 국가 형성 이론은 이거 말고도 국가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형성되느냐는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론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국가 형성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 보면 결국 청동기 때 계급이 발생하고 신분이 발생한 이유는 결국 빈부격차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깨지고 있지 않은 거죠. 이 빈부격차에 따른 신분의 발생이 아직까지 2015년 대한민국에서도 아직까지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 생활의 패러다임은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가면만 쓰고 나타난 거야? 자본주의라는 가면으로 다른 모습을 변형돼서 나타나는 거지. 결국 그 안에 실제 생활 모습을 보면 신분이 여전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청동기 때 발생됐던 이 신분은 철기 때 와서 제도화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제도화된다는 게 뭐냐면 정비된다는 거죠. 신분 제도가 철기 시대로 오면서 제도화된다. 자,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실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신분사를 정리를 하죠. 이 철기 시대 때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기 시대 때 여러 나라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안,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초기 국가라고 하죠. 이 초기 국가에서 나타나는 신분 제도가 있죠. 요거를 이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국가에서 나타나는 신분 제도. 이거 좀 볼게요. 뭐죠? 가네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우죠? 그렇죠. 족장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요 밑에 호민이라는 애가 있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하오라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밑에 천민이 있습니다. 천민의 대부분은 뭐죠? 노비죠. 오늘 노비사도 완벽히 돌아가실 때 정리를 좀 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노비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신분제도에서. 그러니까 노비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얘네들이 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배웠냐면 얘네들이 일반 평민이래. 그리고 얘는 뭐라고 배웠냐면 얘는 부유한 평민이래. 제가 이게 역설이라고 그랬죠. 이게 작은 거인 같은 거 아니야? 평민이 부유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어? 이거 뭐 잘생긴 이중석 이런 거야, 알겠어? 패러독스가 있는 부유한 평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호민이 좀 이상한 애들이죠. 평민인데 부유하다 이런 게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우리 기본서들을 보면 이 호민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족장을 대신해서 하오를 지배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족장을 대신해서 뭐를 지배했다? 하오를 지배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배 관계인 것 같아. 지배 복속 관계야. 근데 이제 평민 내에서 지배 복속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이 초기 국가 신분 제도에서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얘는 일반 평민이야. 해커스 교재에 보면 가난한 평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평민이 가난한 평민이야. 알겠어? 일반 평민이 가난한 평민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기출됐던 것들을 좀 정리를 좀 같이 해보면 이 하오는 천민이 아니라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우리 이제 실제 사료 정리 같은 거 하다 보면 부여 같은 경우, 고구려 같은 경우 사료 정리를 하다 보면 하오는 뭐 고구려 같은 경우 먼 곳에서 곡식을 전할라 뭐 족장에게 뭐 이렇게 바쳤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오는 일단 천민은 아니야. 하오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가 아니다라는 거야?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수능에서도 나왔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여러 번 기출이 됐던 겁니다. 하우는 뭐가 아니라는 것. 근데 이게 고대로 넘어가면 고구려 백제 신라로 넘어가면 이 호민이나 하우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초기 국가 철기 시대에서만 볼 수 있는 신분제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서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게 고대 국가로 넘어가면 신분제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족. 여기에는 당연히 왕족이 포함되는 겁니다. 귀족과 왕족. 그 다음에 호민하우가 하나로 묶이죠. 뭘로? 평민으로 묶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천민으로 하죠. 천민과 천인은 동의어입니다. 어떤 기본서에는 천인이라고도 나오고 어떤 기본서에서는 천민이라고 나와요. 같은 겁니다. 뭐 우리 나중에 이제 고려랑 조선시대 공부하다 보면 뭐 상민, 그 다음에 양민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양인 뭐 이런 사람 다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요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고대 국가에서 봐야 될 거는 이 귀족과 평민과 천민이 나와 있는데 민정 문서나 이런 고대의 사료들을 보면 이 역시 천민의 대부분은 뭐예요? 노비죠. 또 한번 써보는 거예요. 천민의 대부분은 뭐다? 노비다. 우리 그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서양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고대 노예제 사회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에서는 고대 시대 때 누구의 숫자가 많아? 노예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노예가 거의 대부분 생산 활동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활동을 다 노비가 하죠. 노예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노비가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일반 평민들은 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나 로마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디에 참여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생산활동을 누가 대신 해주니까. 노예가 대신 해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 민정문서를 잘 읽어보면 노비의 수가 굉장히 적어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생산활동을 주로 누가 담당을 하죠? 이 노비의 숫자가 이 적다는 것은 생산활동의 주체가 우리 한국사는 평민이라는 얘기예요. 노비가 생산활동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사의 특수성이기도 해요. 이후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역사 같은 경우는 또 중세로 넘어가면 농노라고 해서 이게 농사짓는 어떻게 보면 노비 같은 거거든요. 장원제도하에서 뭐 노비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특수한 계급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노비가 생산활동을 주력으로 담당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한국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죠. 근데 수험생들이 잘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양의 고대와 한국의 고대는 가장 큰 차이가 뭐다? 서양의 고대는 생산을 누가 담당했고 노예가 담당했고 한국의 고대는 생산활동을 누가 담당한다? 일반 평민이 담당한다. 생산의 주체가 다르다. 이것도 한국사가 서양사보다 좀 어느 정도 진보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론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노비가 담당한다.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인데 이 노비의 수가 어떻다? 그렇게 많지 않다. 노비의 수가 많지 않다. 그래서 결국 생산활동은 노비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담당하는 것이다? 평민이 담당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고대 이 귀족과 왕족 같은 경우는 또 이 귀족 내에도 뭐가 있어요? 서열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 있죠. 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라고 배우죠? 골품제도라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품제도 같은 것도
지네들 내부에서 서열화를 만들어서 지네들끼리도 계급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죠, 욕망이.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지배 계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배 계급이 돼도 지네들 내에서 계급을 또 만들어서 지네들 내부에서도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동물이에요.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차별을 하는 거죠. 같은 포지션에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가가 나오면 누르고 찍고 그리고 그 사람보다 위에 포지션에 쓰고.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후진 사람의 전형들을 얘기해 주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찍어 누르고 괴롭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나은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열악한데 이 사람을 괴롭히고 찍어 누르는 사람. 이런 새끼들이 가장 후진 새끼들이거든. 그렇죠? 힘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힘이 센 사람. 누가 봐도 힘이 없는데 이런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동물적 본능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골품제도 같은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이런 거예요. 의미망 자체가. 추접스러운 게 뭐야? 우리가 골품제도 공부하다 보면 뭐 담장의 높이 이런 것도 제한해 놓지 않아요? 방의 크기, 그 다음에 수레 이런 거, 그죠? 지금 얘기하면 자동차 CC 이런 거 제한시켜 놓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추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골품제도 같은 게 이거의 대표적인 예다. 물론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데 고구려와 백제도 골품제도와 유사한 것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신라의 골품제도만 귀족의 서열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고구려나 백제도 보면 관등 진출이라든지 이렇게 8개의 성씨를 구분해 놓고 뭐 왕비족은 진씨로 고정을 시켜 놓는다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지네들 내부에서도 서열을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 고구려 같은 경우도 보면 계루부, 전로부, 소노부, 순노부 이렇게 쭉 하던데 계루부, 전로부, 소노부에서만 고추가가 배출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귀족 내에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파생되면 평민들 내부에서도 뭐가 나타나요? 계급이 발생해요. 이게 이제 고려시대 가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신양역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향부곡소민 이런 거 차별하는 거. 분명히 신부는 뭔데? 양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배들한테 배운 거지. 쟤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못된 거는 빨리 배우거든. 좋은 거는 빨리 못 배워. 그죠? 우리가 공부하면 그렇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나쁜 짓 하는 거는 빨리 배우잖아. 좋은데? 뭐 이러면서. 그렇죠? 담배도 빨리 배우고 그러는 거야. 술도 빨리 배우고. 응? 중세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장으로 이렇게 지금 만드는 게 작업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중세로 넘어가요. 고려죠. 신분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제가 돼요? 고려서부터 시험 문제가 나오죠. 왜? 기록이 없어. 이건 이제 사학자들이 논문을 쓰기가 어렵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고려시대 공부하다가도 얘기했지만 고려시대 때도 식량역천 이런 게 자꾸 질문에 올라와. 고려의 식량역천에 대해서. 조선의 식량역천을 알겠는데 고려의 식량역천과 조선의 식량역천을 구분해 주세요. 근데 고려의 식량역천은 알 필요가 없어 솔직히. 왜? 논문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구 중이야. 이게 제가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향부곡 소민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제가 맨 처음에 학원 데뷔해서 가르칠 때 1999년도 이럴 때 향부곡 소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금은 양민으로 배우잖아요. 고려시대 때. 그쵸? 근데 그때는 천민으로 배웠어요. 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논문이 나오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999년도 이런 책들을 보잖아요. 그럼 향부곡 소민이 어떻게 분류돼 있어요?
천민으로 분류돼 있어요. 상민으로 분류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논문이 나오면서 그게 변화된 거예요. 교과서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뭐 중이기 때문에 연구 중이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신약역천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기출됐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면 수험생들이 유난히 어려워하더라고 이거를. 별것도 아닌데. 고려시대의 신분제도로 좀 보면 고려시대의 신분제도는 사신분제도로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죠. 맨 위에 귀족이 있고요. 물론 이제 왕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류층이라는 애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상민, 뭐 양민이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평민이죠. 그 다음에 천민이 있습니다. 이제 고려시대 신분제도는 시험 문제에 막강하게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귀족들은 변화가 일어나죠. 정치사 배우다 보면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귀족들은 호족이라고 볼 수 있죠. 중기로 넘어가면 문벌 귀족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지배 세력이 문벌 귀족으로 바뀌죠. 그리고 무신, 그 다음에 권문세족,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등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까지는 신진사대부는 아니라고 보셔야 되고, 얘네들까지는 대부분 음서와 공음전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세력 기반을 유지했던 애들이죠. 뭐와 뭐를 바탕으로? 음서와 공음전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유지했던 애들입니다. 선생님, 음서가 뭐예요? 공음전이 뭐예요? 그거는 지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념상 이제 정리만 좀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뭐. 그래서 제가 경제사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랬죠?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부동호가 어디로 벌어지면 더 잘 살 수 있어? 그렇지, 재산소득으로. 그러니까 결국 귀족들이 잘 살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재산소득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노비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전, 대대로 물려받았던 민전이라든지 이런 토지들이 많았고, 그 결국 또 민전을 소작시키거나 외거노비에게 경작을 시켜서 또 신공을 걷고 소작료를 걷고 이러면서 뭐 부유하게 살고, 또 자신들이 또 일을 하면서 받는 뭐 고려시대 때는 전식과라는 토지, 이런 토지를 받으면서 또 생계를 유지하고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또 세습할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 같은 경우는 또 세습할 수 있는 뭐를? 공음전이라는 토지. 이걸 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해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잘 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돈이 몇 군데서 들어오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월급도 받고 뭐 해서 하고 뭐 스톡 옵션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막 보너스 들어오고 막 다 들어오는 거야. 죄다. 월급은 200인데 한 달 수익이 막 4천씩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여유롭고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류층이 중요한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눠보면 여기가 지배층이고요. 여기가 피지배층입니다. 근데 이 지배층이라는 말은 어디까지가 지배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류층까지 고려시대 때는 지배층으로 본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고려시대 때는 중류층까지 국가가 뭐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도 뭐가 지급되냐면 수조권 토지가 지급되죠. 대표적인 게 외역전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군인들한테 지급되는 군인전, 이게 다 수조권 토지들인데 하여튼 중류층까지는 국가가 뭐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생계를 책임져 준다. 그래서 지배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와 비교해 봤을 때 고대에는 없는데 고려 때 처음 생긴 거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국어사 같은 것도 이게 공부하다 보면 국어의 뭐 음운 변동, 국어사 같은 걸 이렇게 배우다 보면 중세국어 이렇게 배운다. 그러면 중세국어 때 나오는 문제들이 고대 국어에는 없는데 중서국어에서 발생한 것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나온다고 얘기 좀 해줘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죠. 국사를 안 하면 국어라도 좀 하고 뭘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과거에는 없는데 새롭게 생긴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 시험 문제에서 막강하게 출제되는 거는 뭐예요? 중류층이에요. 왜냐면 지금 앞쪽에 보면 중류층이라는 말이 없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부터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래 결국 고려가 건국되는 과정에서 하부 행정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중류층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뭐 호족들 이런 애들이 또 향리로 편입되면서 중류층을 편성하게 되는데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럼 이제 일단 고려시대 중류층이 어떤 애들인지만 좀 한번 볼게요. 어떤 애들을 중류층이라고 하는지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대표적인 애들이 바로 향리입니다. 향리.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근데 이 향리는 고려시대 향리는 호족이 향리로 바뀌는 거거든요. 성종 때부터. 뭐가 파견되면서부터 바뀌는 거죠? 목사가 파견되면서부터. 그렇죠? 12목 설치되고 목사가 파견되면서부터 과거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호족이 파견된 지방관의 시다바리로 이거 안 된다. 시다바리는 안 된다. 일본어니까. 그렇죠? 보조자로 이렇게 편입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향리는 직위가 있죠. 상층 향리와 하층 향리. 상층 향리와 하층 향리로 나누어져요. 이 상층 향리는 호장, 부호장 이런 애들이 상층 향리로 불리워집니다. 이게 총 9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몇 단계로? 9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호장, 부호장, 상층 향리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얘네들한테는 보통 뭐가 지급돼요? 외역전이 지급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신부는 중류층인데 이 호장은 중류층으로 보기가 어렵죠. 얘는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아예 준귀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대부분 얘네들은 문과를 봐서 과거를 시험 봐서 귀족으로 거의 다 편입이 되죠. 생활 모습 자체도 거의 귀족적 생활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준귀족이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 이 위에 있는 귀족과 중류층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류층이 애매한 거죠. 아니야 애매하다고 보면 모호한 거죠. 기준이 불명확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중류층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만들어는 졌지만 정확하게 금이 그어 있지 않은 거야. 고려시대 때는. 근데 조선시대 가면 이게 어떻게 돼? 정확하게 금이 그어지지. 양반과 중인은 완전히 다른 거야. 조선시대 가면. 그러니까 신분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어떻게 돼? 계속 그 벽이 두터워지는 거야. 그리고 이 향리들은 외역전이라는 토지를 지급받는데 보통 무슨 토지? 외역전이라는 토지를 지급받는데 이런 토지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지배층에 편입돼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얘네들까지는 뭐를 보장해 준다? 생계를 보장해 준다. 그리고 향리 말고 또 뭐 얘기해 보면 하급 군인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하급 군인들은 중앙군도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뭐가 지급되냐면 군인전이 지급되죠. 뭐 군교라고도 합니다. 군인전이 지급되죠, 얘네들한테. 뭐 그 밖에도 뭐 역관도 있고 의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기술직들도 다 거의 뭐에 포함이 돼요? 이제 중류층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류층에 포함이 되는 사람들은 그 직책에 맞게 뭐를 다 받아? 수조권 토지를 다 받죠. 조선시대 때는 향리가 월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인리위전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초기 때 이것도 금방 없어지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잘 생각해 보면
그럼 조선시대 때 향리는 뭘 하고 살아? 월급이 없는 애들이야. 그럼 알아서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월급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향리들의 이 아전이죠. 조선시대 가면 이 아전들의 수탈이 많았던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월급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챙겨 먹는 거야. 수령들하고 의논해서. 응? 추가로 벌어들이는 세금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 이거는 중인 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고, 이게 이제 상민이 있는데 고려시대 때 상민은 농민이 있고 상인이 있고 수공업자가 있어. 그리고 향부곡 소민, 그 다음에 역촌민, 진촌민.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는지 보세요. 왜 문제가 되는지. 고려시대의 신약 역천은 잘 보세요. 이 뜻풀이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라죠? 신약 역천의 뜻풀이는 신부는 양인인데 천한 일을 한다 이거죠. 신부는 양인인데 무슨 일을 한다? 천한 일을 한다. 이거를 신약역천으로 볼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게 모호한 거야. 그러니까 아직 연구 중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야. 향부곡은 뭐 하는 애들이야? 향부곡은 뭐 하는 애들이야? 농사 짓는 애들 아니야? 그럼 여기 해당은 안 되겠는데? 근데 얘는 해당될 수도 있지 또. 얘는 뭐해? 광업 이런 거 하지 않아? 근데 지금도 얘기하면 뭐 지금도 이게 석탄 캐고 이러는 건 힘든 일 아니야? 일반 양민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연구 성과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향부곡소민을 어떤 네이버 검색 같은 데 해보면 향부곡소를 신약역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아직 연구 결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궁금해하지도 말란 얘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야. 역촌민. 얘네들이 뭐냐면 얘네들이 나중에 조선시대 가면 역졸이 되는 애들이야. 역졸이 뭐야? 역에서 말 관리하고 말 키우고 이런 애들이지. 얘네들은 신약 역천 아니야?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신약 역천 되는 거 아니야? 조선시대 때 신약 역천 7개 외우고 계세요? 이따가 할 거예요. 표정 그렇게 띄지 마시고 또. 거기에 조선시대 식량 역천 중에 역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역졸이라고. 얘는 고려시대 때 뭐로 보여져? 신약 역천으로 보여져. 그럼 이건 뭐냐?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 진척이라고 그래. 나루터에 있는 애들이야. 나루터 진짜. 노량 진할 때 그 진짜지. 그럼 나루터에서 뭐 하는 거야? 이게 뱃사공이네. 그래서 이건 육로교통, 이건 수로교통 종사자들이지. 근데 이 진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뒤에 이렇게 척자가 들어가는 거 있죠. 고려시대 때. 뭐 화척, 양수척. 양수척은 뭘까? 이 진척. 이 양수척은 유기, 그릇 같은 거 만들거나 수렵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사냥하는 사람들. 지금 얘기하면 포수죠. 포수. 유기장인. 그 다음에 뭐 수렵.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화척은 도살업자야. 고려시대 화척이 도살업자라는 건 알죠? 백정이 도살업자는 아니죠? 고려시대 백정은 무슨 의미죠? 일반 농민의 의미죠. 진척은 나루터 종사자니까 얘네들은 무슨 사공이에요? 얘는 뱃사공이죠. 이런 뒤에 척자가 들어가는 거는 뭘로 분류를 해요? 신약역천으로 분류를 해서. 근데 웃긴 거는 고려시대 신약역천은 신분이 양인이 아니야. 이게 웃기다고.
얘 뭔데? 천민이야. 얘도 천민이야. 얘도 천민으로 분류되는 거야. 뒤에 척자가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특이한 거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왜 안 나오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꾸 질문이 와서. 조선시대 식량역처는 연구가 다 끝나고 기록에 대한 것도 정확해. 근데 고려시대 식량역처는 연구도 안 돼 있고 기록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연구가 될 리가 없어. 그럼 식량역처이란 원래 뜻은 뭐냐면, 이걸 저한테 수업을 들은 분들도 있을 거야. 원래 뜻은 뭐냐면 신부는 뭐여야 돼? 양인이어야 돼. 근데 얘네들은 대부분 고려시대 때 뭐로 분류돼? 천민으로 분류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식량역천이라고 사실은 보기가 어려운데, 또 네이버 같은 데 보면 화척, 양수척 이런 애들을 뭐로 분류를 해? 식량역천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은 헷갈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러니까 선생님 양인이에요? 양민이에요?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그럼 이제 뭐는 나올 수 있냐면, 화척이 무슨 애냐 이런 건 나올 수 있어. 화척이 무슨 일을 하는 애냐, 양수척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건 이제 7급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근데 고려의 식량역천이 신분이 양민이냐 천민이냐? 원래 식량역천의 의미로 봤을 때는 신분이 뭐여야 돼? 양민이어야 돼. 여기에 포함돼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분류하는 걸 보면 얘네들을 뭐로 분류해? 천민으로 분류해. 그러니까 고려시대 식량역천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야. 그럼 고려시대 식량역천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식량역천은 버려버리고 뭐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조선시대 식량역천, 이 7반 천역이라고 해서 7개만 정확히 공부하면 되는 거야. 질문도 하지 마. 안 나온다고. 그리고 이 천민은 역시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뭐예요? 노비예요. 근데 이 고려시대 이 천민서부터는 이제 자세히 공부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제도가 중요한 거는 결국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근세에서 이제 근대 태동기로 넘어가면서 신분제도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근대로 오면서 신분제도가 뭐 되는? 없어지는 과정. 이제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자, 잠깐 쉬는 시간에 지금 현재 이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몇 개 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그 얘기들을 좀 몇 개 좀 해보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조선시대 때 좀 뺄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아까 전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고려사회에서 고려사회의 식량역천에는 화척 제인이 뭐예요? 광대죠? 제인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화척 제인 다 뭐예요? 식량역천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뭐로 분류를 해버려요? 천민이죠. 향부곡소민도 식량역천에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향부곡소민은 천민이 아니에요. 식량역천은 맞는데.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모호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시험 문제에 아직도 연구 중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낮다. 그래 결국 지금 여기에 있던 화척 제인은 식량역천이 맞느냐? 맞다. 근데 신분이 뭐야? 천미다. 근데 식량역천이라는 건 신분이 뭐여야 돼? 그게 좀 이상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원칙적으로 양천제는 조선시대부터고 고려는 사계급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고려도 양천제인가요? 고려는 양천제가 아니죠. 그냥 사신분제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귀족, 중류층, 평민, 그 다음에 상민, 그 다음에 뭐 천민, 이렇게 사신분제도로 이해하면 되고, 세 번째는 뭐 좀 그렇고, 네 번째 보면 고려시대 중류층인 서리, 남반이 뭐예요? 궁중 실무를 보는 애들이죠. 그 궁의 남쪽에 서 있는 애들. 그 다음에 군반, 향리, 영리는 과거 응시가 가능한가요? 과거 응시가 가능한데 대부분 얘네들은 직역이 대부분 다 세습이 돼요. 그냥 고려시대 때는.
그러니까 과거를 보지 않죠. 그러니까 가능은 해요. 왜냐면 고려시대 때 원칙적으로 농민 이상이면 다 과거 시험을 보니까 뭐 막아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서울처럼 뭐 금지시켜놓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대부분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세습이 되니까 과거를 보지 않죠. 근데 물론 향리들 중에 호장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뭐를 봐요? 공부를 해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좀 괜찮네요. 뭐 과거 응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과거를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재밌는 문제인데 고려시대 중인 여성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일단 고려시대 중인 여성이라는 개념이 중인의 뭐 아내거나 자식들이겠죠. 중류층. 고려시대 때는 또 중인이라고도 하면 안 되고 중류층의 아내나 뭐 자식들 뭐 딸들. 이 사람들은 활동이 없죠. 근데 보통 이제 동세콘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천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같은 그 계급 안에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향리의 자제가 딸이다. 그럼 그 딸이 누구의 자제와 향리의 자제와 결혼을 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또 이제 그 뭐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지 무슨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뭐 재밌네요, 그냥. 뭐 전혀 출제될 가능성은 없는 것. 이거는 넘어가 있습니다. 뭐 지방관이랑 향리랑 전혀 다른 거죠. 손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조선 음은 또 뭐야? 그럼 조선시대 식량역전에 백정이 들어가나요? 조선시대 식량역전은 칠반천역이라고 해서 7개의 부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정이 식량역전에 포함되진 않죠. 그리고 또 더 웃긴 건 조선시대 백정은 도살업자예요. 이건 뭐 정확히 그냥 천민으로 분류가 되니까.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계층 간 신분 상승이나 신분이 내려가는 경우도 간단히 정리. 신분이 계층 상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 뭐로? 중류층으로. 중류층이 일반 상민으로. 상민이 천민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도 향부곡소민도 위로 승격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 군연이 강등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신분 변동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고대는 폐쇄적 신분이라고 해서 이 신분 변동이 잘 일어나지 않았지만 고려 시대 가면 고대보다는 개방적 사회로 바뀌면서 각 계층 간 신분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경우에 일어날까요? 뭐 귀족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신분이 떨어질까요? 뭐 반역을 하거나 큰 죄를 저지르면 신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때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이게 관노비로 전락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영모 뭐 이런 거에 휘말려서. 그리고 조선시대 식량역전 이거는 뭐 이따가 얘기를 할 거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좀 한번 봐주세요. 노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까 전에 고대의 노비 여기를 한번 봅시다. 지금 중세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귀족, 중류층, 그 다음에 상민, 양민이죠. 그 다음에 천민이 있다. 이게 이제 대부분 노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노비 말고 천민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화척, 그 다음에 양수척, 진척, 그 다음에 지금 질문 올라왔던 뭐 제인 이런 것들은 다 뭐에 해당돼요? 천민에 해당됩니다. 고려시대 식량역천입니다. 개념이 좀 어떻게 좀 뭉뚱그려져요? 고려시대 식량역천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신분이 뭐라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전에 그런 얘기 해준 거야. 고려의 식량역천은 아예 뭐다? 천민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해드린 거예요. 신분이 양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식량역천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화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도 식량역천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출제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노비사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는 겁니다.
노비사는 밑으로 빼서 정리를 좀 다시 하셔야 돼요. 고려시대 노비는 일단 고대서부터도 물론 그런 게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중세시대 때 노비는 공노비, 사노비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공사노비로 나눠집니다. 공노비는 이병노비, 그 다음에 외거노비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눠지고 한번 좀 천천히 해보죠. 여기는 이병노비가 있고 여기는 외거노비가 있습니다. 이 공노비, 사노비는 이제 소유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공노비는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시험 문제에서 관노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청에서 갖고 있는 노비들. 이해되죠? 그러니까 공노비나 관노비나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병노비는 한자 뜻을 한번 보세요. 이벽이라는 게 뭐예요? 들어가서 일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얘는 관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관청 자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청의 허드렛 일에 종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정. 관청에 무슨 일에 종사한다? 허드렛 일에 종사하는 친구들이다. 근데 좀 특이점은 얘네들이 급료를 받죠. 근데 뭐 많은 급료는 아니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식대 정도 밥을 먹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식대 정도 지급하는 급료다. 그래서 급료를 뭐 모아서 재산을 축적하는 경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병노비는. 그러니까 급료를 지급하긴 한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또 조선시대 때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이 이병노비를 뭐로 바꿔요? 이 외거노비로 바꾸는 겁니다. 급료 지급 노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놔야 되고 또 얘네들 중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정로제라고 해서 60세 이상이 되면 면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일을 안 해도 돼요.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럼 60세 이후에 면역이 됐을 때는 얘네들은 국가가 어떻게 얘네들을 책임집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면역을 안 하면 이제 급료를 안 받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이거야. 모르겠어요. 아무튼 얘네들은 정로제라고 해서 60세 이상이 되면 면역이 된다. 그러니까 역을 면제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외거노비는 이 한자 자체가 외거 바깥에서 거주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청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거주하는데 그럼 주로 뭐 하는 거냐? 국 공유지를 경작하는 겁니다. 뭐를 경작한다? 국 공유지를 경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여기 우리 아까 전에 보는 향부곡소 할 때 향부곡 있죠. 걔네들도 뭐를 경작해요? 국공유지를 경작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식량 역천에 대한 어떤 이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응? 연구가. 이 개념이 모호해지는. 그러니까 향부곡민과 외거노비의 기준 자체도 어떻게 보면 모호한 거야. 시험 문제 나오면. 왜냐면 국공유지를 경작하는 거야. 그러면 향부곡민은 국공유지를 경작해서 뭘 어떻게 대부분을 어떻게 국가에다 세금으로 바치죠. 얘네들도 대부분을 뭐로 바쳐? 신공으로 바치지 않아?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향부곡민과 외거노비의 차이가 뭐야? 이런 것들이 아직 연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 우리가 조선사나 근현대사 비중이 높은 이유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 제가 오늘 강남에서 오전에 수업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근현대사가 작년 이번 연도 시험 문제를 보면 7, 8문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20문항 중에서 7, 8문제.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150년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근현대사는 왜 이렇게 7, 8문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그건 내면 문제가 탈이 없어. 너무 정확하니까. 근데 정근대사 같은 경우는 특히 고대나 이런 거는 뭐해. 모호하다고 모호한 개념들이 있다고 아직 연구에 없으니까 기록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예야. 그래서
제가 오늘 신분제도를 선택한 것들이 이유가 뭐냐면 이런 모호성을 좀 제거를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고려시대의 신분 신약 요청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패스. 왜? 안 나오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외거노비는 국공유지를 경작하고 신공을 받죠. 그럼 이 신공을 바치는 대상은 누가 돼야 돼? 국가가 돼야죠. 뭐 관청수석이면 관청에게 납부를 하는 거일 테고, 산노비는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눠져요. 솔거노비는 상전의 집에 거주하면서 집안일을 하는 거죠. 주인의 집안일, 상전의 집안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사를 정확하게 배우기 전에 그냥 노비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게 바로 솔거노비죠. 우리가 국사를 배우기 전에 그냥 노비는 뭘까? 그러면 이게 생각해 보면 이 솔거노비를 우리는 뭐라고 봤던 거야? 노비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외거노비는 이 농사를 짓는 거죠. 이거 상전의 토지를 경작하는 겁니다. 상전의 토지를 경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작 이후에 얘도 상전에게 뭐를 바치고? 신공을 바쳐요. 특히 이 외거노비 같은 경우가 신분 상승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아까 전에 질문 올린 분 중에서 뭐 신분 상승, 신분 이게 하락 이런 거에 대해서 계층 간 신분 이동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얘네들이 신분 상승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산노비 중에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는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재산도 축적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가정을 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와 같아요? 농민과 같죠. 그냥 농사 짓고 신공만 바치는 거예요. 재산도 축적이 가능하고 가정을 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은 자유 결혼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재산 축적이나 이제 가정을 가질 수 있다, 가능하다. 이 얘기는 결국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솔거노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솔거노비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이 노비사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때, 자 이제 봅시다. 노비사에 정리할 때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용어들이에요. 노비와 관련된 뭐 용어들. 이 노비 용어들이 이제 우리를 좀 귀찮게 하는 건데 하나씩 보셔야 돼요. 이것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노비 세전법이라는 건데 노비 세전법이라는 것은 노비는 세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조 때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고려 태조 때. 근데 태조 때 만들었다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노비 세전법이 뭐냐? 그럼 노비는 뭐 된다? 세습되는 것이다. 그럼 노비는 세습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노비는 세습된다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노비의 숫자가 계속 증가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고려를 건국하고 호족들에게 노비를 줬지. 고문으로. 근데 노비 세전법을 만들면 노비가 계속 어떻게 돼? 불어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호족들에게 개국 공로로 받은 이 노비들이 계속 새끼를 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호족들을 위한 배려네. 그쵸? 노비 세습제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세습이 되는데 이 소생 노비, 그러니까 태어나는 노비는 누가 소유하느냐? 이게 천자수모법이야. 이건 이제 정종 때 나와. 이것도 고려 초기에 만들어지죠. 무슨 법? 천자수모법. 그러면 수모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뭐를 따라가는 거야? 엄마를 따라가는 거야. 이게 딸을 술취할 테니까. 그럼 결국 태어나는 소생 노비의 주인은 누구의 주인? 엄마의 주인이 소생 노비를 소유한다 이 개념이야. 소생 노비, 태어나는 노비의 소유권은
누가 갖는다? 엄마, 주인이 갖는다. 이게 천자수모법이야. 써볼까? 이거는 어느 왕 때? 태조 때. 이 개념이 정착된 거고. 이건 언제? 정종 때. 그러면 이 바로 조선 고려 초기죠, 그냥. 해종 다음에 정종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일천즉천. 이건 충렬왕 때. 무슨 왕 때? 어디 자료에 보면 뭐 충혜왕이라고도 돼 있더라고. 근데 충렬왕이 맞아. 일천즉천은 뭐냐면 부모 양쪽 중에 한 명이 천민이면 자식은 즉 천민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림을 좀 개념을 좀 그려보는 게 좋아. 자, 부가 있고 모가 있어. 그럼 태어나는 자식이 있다고 봅시다. 아빠가 노야. 이 개념도 아시죠? 남자 종을 뭐라 그래? 여자 종을 비. 엄마가 농민이야. 고려 시대니까 뭐라고 써도 돼? 백정이라고 써도 돼. 고려 시대 때 백정은 뭐니까? 농민이니까. 그럼 태어나는 아들이 태어났다면 아들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노가 된다, 이런 뜻이지. 아빠가 농민이야. 엄마가 비야. 얘는 무조건 노야. 왜 비야? 얘인데. 정신 좀 차려. 성별을 바꾸면 어떡해. 그 다음에 얘는 노야. 얘는 비야. 그럼 얘는 퍼펙트 노야. 이게 일천즉천이야. 그러니까 부모 양쪽 중에 한 명만 천민의 피가 흐르면 태어나는 소생은 무조건 뭐가 된다? 천민이다, 이 얘기죠. 근데 결국 일천즉천도 결국은 노비의 숫자를 뭐 하기 위한 거야? 증가시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다 재산 증식 방법이고, 이것도 결국 뭐에 대한 거야? 재산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대한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노비를 뭐로 보는 태도야? 재산으로 보는 거네. 이게 일천즉천 이런 건 재산 증식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계속 노비의 수를 어떻게 해 나가는 거야? 늘리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노비와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좀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자, 지울 거니까 좀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조선 고려시대 때 노비를 왜 이렇게 잘 설명해 드리냐면, 아마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납득이 갈 거예요. 이게 잘 안 나와, 다른 것들이.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중인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조선시대 때는 중인과 뭐 서헐들 이런 걸 이제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려시대 때는 유독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와요? 노비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노비들을 잘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리고 요 개념은 조선시대 때도 별반 다르지 않고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요 개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노비에 대해서. 조선시대 노비는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유해 잡직이라는 노비만 생겨요. 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조선시대 노비들은 이거 위에 뭐가 하나가 있어? 유해 잡직이라고, 뭐 바느질하는 노비 이런 게 따로 있어. 뭐 물고기 전문적으로 잡는 낚시 노비지, 그치? 이런 노비들이 따로 있어, 별도로. 그러니까 그 노비만 조선시대 때 엎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근세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제 이 근세 때부터가 신분제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근세인데요. 자, 이 근세는 15세기와 16세기로 이걸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15세기 때의 신분제도는, 그러니까 조선 초기죠. 조선이 건국됐을 때의 신분제도는 양천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잠깐 어디 질문에서 나왔던 건데, 무슨 제? 양인, 천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양인과 천민, 이렇게, 이걸 양천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제다? 양인은 자유민입니다.
얘는 비자유민이죠. 양인은 뭐고? 자유민이고 천민은 뭐다? 이게 경국 대전에 있는 신분제도예요. 어디에 있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신분제도야? 법적인 신분제도네. 이게 바로 원칙적 신분제도예요. 근데 우리가 특이한 거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신분제도를 이렇게 배우진 않거든? 그럼 양반은 어디 있어? 양인에 포함되어 있겠죠. 중인은 양인에 포함되어 있겠죠. 상민은 양인에 포함되어 있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성리학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성리학이라는 스펙트럼을 통과하게 되면 계층 간 분화가 일어난다. 성리학은 뭘 하는 걸 좋아해? 차별하는 걸 좋아하죠. 남존, 여비, 장남과 차남, 적자와 서자. 뭐 이게 다 차별성의 원리는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성리학의 패러다임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럼 결국 이게 16세기 때부터 이렇게 성리학적 신분제도가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직권과도 관련돼 있어. 사림의 등장과 직권 이런 거와도 관련돼 있겠네. 사림은 성리학 매니아니까, 그죠? 그럼 정리해 볼까요? 성리학이라는 스펙트럼을 탁 통과하는 순간 이 양인은 어떻게 된다고? 세 개로 이렇게 나눠줘. 천민은 천민대로 그냥 이래대로 가는 거고. 이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거를 양인을 이렇게 나눴다고 해서 이거를 따서 반상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인을 다시 나눴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반상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양천제, 이건 무슨 제? 반상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반상제는 법적인 신분제도가 아니죠. 이건 실생활 속의 신분제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원칙적인 것과 실제 생활은 다른 거니까. 그렇죠? 선생님 왜 원칙과 생활이 달라야 됩니까? 아이씨, 다른 거야. 그래 재밌지. 원칙대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재미가 없어. 너무 원칙대로 하면. 응? 선생이 예를 들어서 욕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선생이 학생들 앞에서 씨발 욕하면 어떡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자질이 미달되는 거지. 아니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이 학생들 앞에서 욕을 해. 그럼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원칙인 거야. 근데 실제 수업에서는 욕을 할 수도 있어. 뭐 어때? 우리 사이에. 그잖아. 본인한테 욕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수업하다 보면 역사 선생이니까 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내 수업 시간에 걔를 어떡하니 이런 애들, 그치? 그런 애들은 욕을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원칙과 실제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칙인데 이게 실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이 신분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성리학적 신분제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예요. 무슨 신분제도? 성리학적 신분제도.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그러면 양반은 이게 신분이 아니네. 원래는 과거 패스자라는 의미죠. 문과에 합격하면 문반, 무과에 합격하면 무반. 합쳐서 이 새끼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신분 아니잖아. 근데 이제 16세기 이후부터 이 가족과 가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거죠. 우리가 그 국어 시간에 공부하다 보면 단어의 의미 확대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의미 축소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양반은 과거 패스자의 의미였는데 16세기 때부터 가족과 가문을 포함하는 마치 신분의 개념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국사를 배우기 전에 그냥 양반 이러면 대부분 신분의 개념으로 이해한 거죠.
이걸 과거 패스자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죠? 그냥 신분 마치 고려시대에 뭐같이 귀족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얘네들은 법적으로 자신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네. 법적인 신분제도가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뭐가 필요해? 노력이 필요한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신들이 보장을 받았다면 별도의 장치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죠. 법적으로 양반이 신분이라면 별도의 장치가 필요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양반은 신분이 아니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들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중인들과 현격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인들을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하대하는 거죠. 우리는 너희랑 수준 다른 거야 병신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개기지 못하도록. 너 지금 날 쳐다보는 거야? 너 눈을 그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해? 일로 와, 이 새끼 눈 뽑아. 이렇게 하는 거야. 쳐다보지도 못하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주눅이 들지. 우리 군대에서 그러잖아. 병장이 상병을 막 때려. 넌 위아래도 없어? 말면서 막 때려. 그럼 이등병은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근데 병장이 이등병을 직접 때리진 않아도 이등병은 병장이 무섭지.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양반들의 지위 강화 노력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또 많이 나오는 거지. 얘네들의 지위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있다고. 첫 번째. 중인. 그다음에 이 중인 안에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서울도 포함되는데 이걸 엄청나게 차별하고 하대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중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실제 생활에서 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돋보이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후진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좀 재밌는데 이런 것들을 막 발달시켜요. 뭐를? 예절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예절을 중요시하면 말 그대로 양반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절을 양반들이 이제 중심으로 예절을 배울 거 아니야. 그럼 양반을 모르는 애들을 뭐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절을 모르는 애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쌍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예절 없는 새끼들. 사람도 아닌 새끼들이구나. 근데 예절이라는 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 유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학을 발달시키면 자신들의 지위가 강화될 수 있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부 계층이 위에 있는 상부 계층을 봤을 때 이렇게 예절 있게 하는 것. 그런 게 예학이고 또 예학이라는 것 자체는 이런 개념도 있지만 예절을 발전을 시켜놓으면 결국 얘네들은 못 배우거든. 유학을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그럼 이 예학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 인정을 받는 거야. 그게 양반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편찬이 시작돼. 이런 건 다 자신들의 지위 강화 노력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만들어. 서원도. 그 다음에 향약도 만들어.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서원이나 향약 같은 게 왜 사족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방법인지를 잘 이해해야 돼. 결국 서원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서원 같은 경우에는 입학생 명부가 있어. 이 서원이 가지고 있는 입학생 명부를 뭐라고 하냐면 청금록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청금록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만 서원에 입학할 수 있어.
그럼 결국 이거는 중인들이 만약에 서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 없어? 왜? 청금록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네들끼리만 향유하겠다는 거야. 지배층으로서. 그리고 향약에 가면 뭐가 있어? 이게 향약이 유향소에서 파생된 거거든. 고을 풍속교종으로.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게 유향소도 있어. 유향소에 가면 또 뭐가 있어? 향안이라는 게 있어. 여기에는 뭐가 있고? 청금록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족 명부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뭘 발급해 준 거냐면 멤버십 카드 발급해 준 거야. 그러니까 향안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에 참여할 수 없어. 유향소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향회 이런 데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중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어. 향안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서원에 입학하고 싶어도 입학할 수가 없어. 청금록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뭐 하는 거야? 강화시키는 거야. 이게 그런 거잖아 다. 그러니까 결국 잘 생각해 볼게. 이게 이미지를 잡아야 될 것 같아. 아, 양반은, 사족은 결국은 뭐야? 법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지를 못해. 법적인 신분은 아니라는 거야. 양반이라는 신분 자체가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게 법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생활 속에서 양반들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장치들이 필요하지. 그 장치들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야. 서원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향약을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서원을 외우지. 선현 제사 기능과 교육 기능이 있고 서원에는 훈도와 교수가 파견되고 막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뭐 동제 서재가 있고 이렇게. 그런 교육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원이 왜 시험 문제 나오는지. 결국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족들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켜 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인을 좀 보는데 이 중인은 특강이 좀 필요해. 이 중인은 넓은 의미의 중인과 좁은 의미의 중인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돼. 넓은 의미는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중인이 넓은 의미야. 중간 신분 계층. 그러니까 양반과 상민 사이의 중간 계층. 이게 중인이야. 중간 신분. 근데 좁은 의미로 가면 이게 기술관이거든? 뭐래? 그럼 기술관이면 역관, 의관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통역하는 애들, 그 다음에 의사들. 이런 애들이 중인이 되는데 문제는 이 넓은 의미로 그러면 중인들을 세분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걸 이제 잘 보잔 말이야. 그러면 벤다이어그램으로 넓은 의미의 중인을 먼저 볼게. 이게 이제 중인이야. 이게 뭐야? 그럼 이 중인은 넓은 의미의 중인이야. 근데 이 중인이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인은 무슨 의미의 중인이야? 이 중인은 그렇네.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역관, 의관 같은 기술관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향리, 서리는 또 여기에 이렇게 따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 향리와 서리는. 그리고 또 이쪽은 서울이라는 포지션이 따로 있어. 이 서울은 첩의 자식들이지. 그러니까 아빠는 뭔데? 양반인데 첩의 자식. 이거를 이제 3등분을 못해서 맨날 문제가 틀리는 거야. 좁은 의미의 중인에는 잘 보세요. 과거 기출되는 거. 좁은 의미의 중인에는 역관, 의관, 향리 등이 있다. 동그라미. 이러면 X야. 향리는 별도로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중인은 그냥 뭐만 얘기하는 거야? 기술관 이런 의미야. 향리는 기술관이 아니야. 지방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애지. 그럼 이거는 서울들은
중서라고도 해. 이걸 중인으로 분류해서. 뭐로 분류하기도 해? 중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다고. 서울이라고 안 하고.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를 보면 이 서울들은 되게 특이한 게 문과 응시가 금지돼. 얘가 문과 응시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조선시대 때는 농민들도 뭘 할 수 있어. 이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농민과 서울로 놓고 보면 서울이 신분이 어때? 높잖아. 얘는 중인이니까. 근데 농민은 뭐가 응시가 가능해? 문과 응시가 하는데 서울은 문과 응시가? 이거 왜 이래놓은 거야? 이거 왜 이래놓은 거지? 한 발짝 떨어져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네. 농민들은 문과 응시를 허용해줘도 문과 응시를 하는 애들의 숫자가 별로 없어.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응시를 해. 과거라는 게 막 이렇게 농사 짓다가 자 시험 봅시다. 그럼 네? 이렇게 가서 시험 보면 돼? 이렇게 과거 볼 수 있는 거야? 평상시에 공무원 시험 보는데 평상시에 막 이렇게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러다가 자 4월 25일에 시험 네? 그리고 가서 보면 합격해?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농민들은 시험을 보게 해도 사실은 응시하는 숫자가 적겠죠. 물론 응시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서울들은 응시를 시키면 다 하겠지. 얘네들 일단 아빠가 양반이니까 먹고 사는 건 해결된 애들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뭐 얘 기술관이도 아니고 얘네들이 뭐 할 직업이 세습되는 것도 아니고 아빠한테 무슨 직업을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얘네들은 오직 뭐만 해? 공부만 하겠네? 그럼 양반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네. 근데 숫자가 늘어나면 특권을 유지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서울을 차별하는 것도 결국은 양반들의 특권 유지 노력이네. 교묘한 거네. 막 이게 아주 교묘한 방법이 있는 거네. 정리해보면 서울들은 문과 응시가 안 된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예요. 얘는 문과 응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얘는 문과 응시 할 수 있어. 얘네들 중인들은. 얘네들은 할 수 있지. 근데 안 하는 거지. 근데 안 하는 거야. 할 일이 있으니까. 직업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아빠들한테 물려받아 기술을. 아니면 향리나 서리는 그냥 직업을 세습하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무슨 뭐 공부를 뭐하러 하니? 그 힘든 공부를. 그리고 과거라는 게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다 합격하니?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외시 사시 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뭐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합격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 시험이 그러는 거야? 사실은 이게 사시나 외시 같은 경우는 행시 같은 경우는 도전 자체를 마음 먹는 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뭐 여기도 우리가 계실이라고 내가 보는데 그런 걸 도전한다는 것 자체에 생각을 갖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런 시험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굳이 그런 어려운 시험에 도전할 리가 없지.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도 정확히 구분을 해놔야 뭐가 있냐면 조선 후기 가면 이제 허통운동, 통청운동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중인들의 어떤 신분 상승 운동인데 허통운동은 문과 응시를 허락해달라는 시험이고 통청운동은 청요직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청요직은 중요 관직에 진출해달라는 거거든. 근데 좀 어떻게 보면 기준도 모호할 수 있어요. 이것도 왜 문과 응시를 봐야 청요직에 진출할 수 있거든 사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허통운동은 누구만 하는 거야? 중인들 중에 서울만 하는 거지. 얘네들이 허통운동을 할 이유가 없지. 얘네들은 뭐가 돼 있어? 문과 응시가 할 수 있는데 문과 응시를 허용해달라 이런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쉽게 얘기하면 좁은 의미의 중인들은 조선 후기 때 허통운동을 펼쳤다. 이러면 X네? 그렇죠? 그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3등분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야.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어떤 책을 봐도 지금 시중에 공무원의 어떤 기본서를 봐도 이 중인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기본서는 없다. 그냥 두 개로만 나누는 거야. 중인과 뭐로? 서울로만. 그래서 향리 서리 문제가 나오면 맨날 틀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3등분으로 정확히 나눠놓고 문제를 풀면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중인들을 내부를 이렇게 구분해 놓는 이유는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신분 상승 운동을 헷갈리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상민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좀 따로 빼보자. 여러분들은 화살표로 그냥 빼세요. 지금 공간이 너무 없어서. 조선시대 때 상민들은 그대로 해보면 농민, 상인, 수공업자, 향부곡 소민 써? 써? 정말 쓴다. 그렇게 되면 알겠어요? 쓰면 안 돼. 향부곡소는 조선시대 때 없어지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애가 그렇지 식량역천이라는 애들이야.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일이 천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좀 아마 멸시를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역천일을 천한 일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꼭 천민 같단 말이야 느낌이. 천한 일 하지 말고 제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힘든 일. 그러니까 신부는 양인인데 어떤 일을 하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가 있다. 아까 전에 우리 수험생이 질문한 것 중에 뭐지? 어디 갔지? 걔? 아, 조선시대 식량역천에 백정이 들어가나요? X. 백정은 조선시대 식량역천이 아니에요. 백정은 그냥 천민이고 식량역천은 총 7개가 있는데 이거를 칠반천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식량역천 문제를 만약에 출제위원이 낸다. 그러면 당연히 조선시대 식량역천을 내는 거야. 왜? 이거는 이미 어떻게 돼 있어? 이제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딱 7개의 부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거야, 이거는. 근데 고려시대 식량역천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질문을 좀 하지 말란 얘기야. 선생님 고려시대 식량역천은요. 선생님 고려시대 식량역천 자, 너 이렇게. 내가 질문 오면 그러거든. 와! 선생님 고려시대 꺼져 할 필요가 없는 거란 얘기야. 사학자가 되지 않을 거면 본인이 그거 연구해서 논문 쓸 거야? 7가지는 근데 외우셔야 돼. 이거는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응? 하나씩 볼게요. 수군. 지금으로 얘기하면 해군이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얘네들 왜 힘드냐? 배 타서 노 저어보면 알아요. 아,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그 다음에 조례. 이거는 이 한자 뜻이 어렵기 때문에 써보면 관청 자벽을 하는 겁니다. 관청에서 일을 하는, 관청에 허드렛 일을 하는 애들이 조례예요. 그 다음에 일수. 이건 고을 자벽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을에 뭐 청소도 하고 뭐 또 이렇게 거름 같은 거, 똥이죠. 이런 거 모으고 막 이런 일들을 보통 일수가 해요. 그러니까 힘들죠, 일 자체가. 뭐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역졸. 역졸은 어디 있는 애들일까요? 역에 있는 애들. 우리 고려시대 때 역촌민 이런 애들이죠. 이건 왜 힘드냐? 말을 키워보면 알아요. 말 밥도 주고 말 똥도 치우고 그리고 이제 발로 대가리 맞고 아, 이 일이 힘들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그 다음에 조졸. 이건 이제 조세 운반하는 애들입니다. 뭐 하는 애들? 다시 한번 뭐 하는 애들? 이건 왜 힘들어? 이것도 역시 해보면 알겠지. 부대에서 하역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면 알 거야. 그 다음에 나장. 여기 있을 텐데 경찰, 형사들. 이게 나장이야, 나장. 신량역천. 세상에 이게 되려고 시험을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넌 꿈이 뭐니? 식량역천입니다. 열심히.
경찰 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냥 뭐 힘들다는 얘기예요. 경찰은 힘들죠. 우리 어저께도 그 오늘 서해대교에서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셨죠. 되게 힘들어요. 좀 이제 뭐 말이 나와서 하는 건데 이게 힘든 일이죠, 사실은. 이 형사들. 근데 참 시대가 바뀌어서 재밌는 거는 같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경찰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잖아. 응? 옛날로 얘기하면 뭐 제가 수업할 때 신분제도 할 때 맨날 얘기하면 제인 이런 사람들 광대 뭐 천민인데 지금 막 울고 불고 쌩 난리가 나잖아, 그렇죠?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그죠? 꼭 되고 싶어요, 천민이 막 이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천민이었어요, 막 이러면서. 시대가 바뀐 거냐? 아니 뭐 연예인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명은 봉수군인데 얘네들도 되게 웃기죠. 봉수군도. 왜? 얘네들은 왜 힘들어요? 불 꺼지면 죽어요. 얘네는 봉화를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네요, 그렇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자다가도 불 꺼졌어? 막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7가지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이게 과거에 수능 문제에서도 엄청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아마 이제 공무원 시험이 수능 형태로 바뀌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료를 주고, 예를 들어서 조례에 대한 사료를 주고 다음 사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분과 유사한 신분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기에서 이런 일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다시 한번, 고려시대 식량역청과 조선시대 식량역청은 공부를 조선시대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들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노비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천민에는 이제 노비가 있죠. 근데 이 노비에는, 조선시대 노비에는 뭐만 포함시키면 된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공노비, 사노비 다 똑같고 고려시대랑 똑같고 뭐만 플러스 하면 되냐면 유해, 잡직 요것만 플러스 시키면 된다. 조선시대 노비는 뭐가 있다? 유해, 잡직이라는 노비가 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일을 하는 노비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바느질 하는 비, 그 다음에 뭐 낚시하는 노, 이렇게 이제 별도로 뭐 일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이제 잡스러운 일들을 맡아서 하는 유해 잡직이라고 불리는 노비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음식하는 노비도 있어요. 셰프 노비네요, 그렇죠? 이게 다 유해 잡직입니다. 유해 잡직. 유해 잡직. 자, 지금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하나만 좀 보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걸 다 오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근데 태동기가 되면 일단 경제적인 부분의 변화가 크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이양법이 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농민들이 생겨요. 이걸 이제 요부민이라고 하고, 결국 이 요부민들이 결국 돈을 많이 벌면서 양반들보다 더 잘 사는 농민들이 생기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근대 태동기는 신분과 경제력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게 가장 근대 태동기에서 중요한 테마예요. 뭐와 뭐의 불일치? 신분과 경제의 불일치 현상. 결국 이것 때문에 양반들의 특권은 붕괴됩니다. 특권은 축소되고 결국 붕괴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결국 신분제도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신분제도가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신분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구지방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70.3%가 양반이 되는데 이거는 신분이 아니죠. 신분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죠. 앉아서 처먹기만 하는 새끼가 인구의 70%야. 어떻게 신분제도가 유지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밖에 안 남은 거야? 껍데기만 있는 거야, 그냥. 그 안에 내부로 들어가 보면
전혀 신분제도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보면 신분제는 껍데기가 된다. 신분제는 껍데기로 전락하고 만다. 좀 시간이 되면 여기 보세요. 제 수업 시간 안에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 수업을 전혀 안 듣고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하고 근대로 넘어갔을 때 이 신분제도가 붕괴되는 모습들 완전히 신분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모습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뭐 시간이 아까 전에 뭐 이게 질문도 좀 받고 그러니까 이게 넉넉치가 않네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잠깐 수업을 끊을게요. 오늘 지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인데 여기 좀 볼게요. 뭐 교훈이 되는 이런 얘기들은 제가 스타일상 잘 못하고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 수험생들한테 했는데요. 정약용의 목민심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공무원이라는 일은 목민심서에 보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직업입니다. 제가 수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일개 학원 강사의 가치와는 비교될 수 없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사람이 태어나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유혹도 많고 경제적인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공무원 학원에 와서 가장 느끼는 거는 제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대치동에서만 계속 수업을 하고 있어서 대치동에서는 학원비 때문에 고민을 하는 학생을 보기가 드물어요. 그런 일을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무슨 팀 수업을 주로 하면서 뭐 몇천만 원짜리 수업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감이 없었어요. 제가 솔직히. 근데 이제 공무원 학원 와서 학생들의 편지,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돈으로 학원비를 내고 제 단과를 듣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런 수험생들의 편지를 받으면서 정말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아마 제 수업을 여태까지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진짜 단 한 시간도 수업을 열성적으로 하지 않았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몸 바쳐서 합니다. 매 시간 그 수업이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근데 그거는 아까 전에 앞쪽에서 얘기했던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진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셔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사 선생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수험생들이 감기 걸리면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잘 씻고 몸 관리 잘 하시고 과일 많이 드시고 밤에 주무실 때 복부가 팽창되도록 드시지 마시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제가 지금 오늘은 수업이 완성이 안 돼서 그런데 제 수업 시간에 아마 완성이 될 겁니다. 수업을 들으면. 뭐 특히 여기서 제 수업을 한 번도 못 들으셨던 분은 오늘 기회로 뭐 한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잘 돌아가십시오. 잘 돌아가십시오.